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할 전직 프로야구 강간치상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이거든요. 작년 5월에 가해자인 전직 야구 선수가 지인을 노래방에서 성폭행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현재 이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된 단계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범행이 이어지는 내내 가해자에게 제발 멈춰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했는데도 가해자는 이를 묵살하고 범행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교감을 통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화해를 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여서 이 부분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2019년에는 제주대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60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 게, 여제자가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60대 교수가 여자자에게 접근해서 위로해 주겠다면서 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을 데려간 거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자가 도망을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수가 강제로 이걸 막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가 피해자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히도 당시 상황이 휴대폰에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싫어요가 207번, 집에 가고 싶다는 내용이 53번, 그리고 비명소리가 15번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7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합의서를 썼는데, 나중에 이 여제자가 재판에 나와서 그 당시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합의서는 써줬지만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봤어요. 유사강간죄 유죄 인정하면서 처벌을 2년 6개월로 한 거예요. 해당 대학에서는 파면되었고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의 사례가 심석희 선수에 대한 범죄였어요. 조재범 코치가 심 선수를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코치와 선수 사이의 관계고, 선수에게 있어 코치는 절대자예요. 조재범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조재범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범죄가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심지어 미성년자이었던 피해자에게 저질러진 것이어서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건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철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장혜영 의원은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좀 뜬금없이 보수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해요. 장혜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 이거는 진짜 장혜영 의원 말이 맞는 게, 이렇게 고발해버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피해자 조사도 해야 돼요. 그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불려나와서 조사받아야 되죠. 나중에 재판되면 증인 출석해서 증언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김종철 전 대표가 바로 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제3자가 나서서 고발하면서 사건화시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 공무원의 중간간 치상죄 유죄 판결 선고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바로 그분인데,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인해서 한거 불능 상태가 돼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전형적인 준강간 사건이었고, 여기에서의 쟁점은 준강간 성폭행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느냐. 남자 직원이 핑계를 댄 게, 이 여직원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입은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댔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강간 치상죄 유죄 인정을 하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시켰어요. 성폭행 범죄의 특수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해 사건은 다친 부위가 회복되는데, 성폭행 범죄 사건은 몸이 회복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이후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2차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서울시 공무원 동료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거 성실히 쌓은 노력의 산물을 잃었고 미래 소망을 잃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호소와 장혜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일맥상통해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다. 참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친모가 8살 배기 자신의 딸의 입을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아이가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뿐인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2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이는 8살이 될 때까지 출생 신고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없는 사람 취급 당했었던 거거든요. 출생 신고가 안 됐던 이유가 모친이 법적으로는 전 남편과 아직 이혼이 안 돼서 법적으로는 남편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은 혼인 중의 출생자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고,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출생 신고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든 좀 출생신고 해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수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는 등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모 씨한테 잠시 고향집에 내려가서 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우리 딸 출생신고 좀 하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백모 씨가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이 두 사람이 계속 갈등을 하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뭐 별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살해의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남편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를 자식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도 안 됐다는 점에 착안을 해야 돼요. 이 가족도 진짜 나쁜 거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아이를 집에서 안 낳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일단 아이가 나오면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출생 신고를 하는 게 지금 현행 법인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분만하면 그 법원에서 그냥 전산으로 아이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바로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등록번호를 부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 이름이나 이런 걸 적어서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등록번호와 그 출생신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일단 출생하면 무조건 얼른 등록시켜줘서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록된 아이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아동보호 전담 기관 있잖아요. 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친모가 2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애한테 밥을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사망 직전에 아이를 얼마나 굶겼으면 애 광대랑 등뼈가 막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여기도 보면은 불화가 원인이 됐어요. 친모가 하는 말이 아이가 별거 중인 남편과 점점 닮아간다. 그래서 학대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수시로 야, 네가 아빠 같아서 너무 싫다. 너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다.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막 학대했다는 거거든요.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새벽에 숨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결국은 사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죽은 아이를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유기한 사건.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10년으로 충분한가? 아이는 죽었는데. 그리고 2017년에도 친딸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차 안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에 숯불에 버렸던 친부가 있었어요. 아내와 평소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라는 문자를 받은 후에 친딸을 살해한 거예요. 친부는 징역 12년 선고받았고 죄 없는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청주에서 친모가 6살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자수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남편과 다툼하다가 아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애 데리고 나가라라는 말에 이제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죽으면 아이가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서 아이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아이 시신 발견했을 때 그 현장이 진짜 참혹했을 것 같은데 집안 곳곳 벽면에 네 새끼 내가 데려가서 죽는다. 너 절대로 잘 살지 마. 네 새끼 네가 죽인 거야 라는 등의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낙서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받았고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이 5년이거든요. 근데 딱 5년형 선고받았어요. 죄 없는 아이를 죽인 사람한테 최저형을 주는 게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배우자와의 갈등, 당사자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돼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 이것도 똑같이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이외에 기댈 곳이 없잖아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보다 당연히 무겁게 처벌해야죠. 하루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뉴스 등 언론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 이런 표현 쓰는데 이런 표현 좀 진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반자살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살해당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내 자식 내가 맘대로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 내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라는 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출생신고 제대로 안 하고 잦은 불화로 인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그런 거 옆에서 그런 이상 징후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상담도 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분리조치도 하고 아동보호 전담기관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